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달도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2월 달에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말고사로서 20문제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봤죠. 그래서 그렇게 2월 달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문제 수준의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에 들어간 부분들은 우리가 정비법하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농지법에 대한 거,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말고사로 치렀죠. 그럼 이번에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설명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용어전으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정비사업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냐, 재개발 사업이냐, 재건축 사업이냐 라는 부분의 사업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얘기하다시피 그림책의 이제 50페이지를 보시면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럼 그림책의 50페이지에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 하지만 노후불량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있다. 이런 동네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죠.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라 양호하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공동주택 단지만 노후불량한 거죠. 이런 경우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재건축이 나오면은 초과이익을 많이 먹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수한다고 하고, 그리고 재건축이면 멀쩡한 집을 부실 위험이 많으니까 안전진단 같은 것도 우리가 거치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재건축은 또 수익이 나와줘야 되니까 오피스텔 같은 것도 처분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은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30% 이하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 처분 특례가 인정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회 때 문제가 되면 아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의도 함께 물어보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극히 열악하다, 과도 밀집하다 이러면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에 열악하고 밀집하다 이러면 재개발,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사업하는 건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꼭 주택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상가, 공장에 대한 부분의 정비도 같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죠. 그럼 우리가 1번 문제에 대한 부분을 풀 수 있겠죠.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뭐예요? 이건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이라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열악 밀집과 관련된 부분이면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재개발 사업이라 설명을 드리게 되죠. 무슨 사업? 재개발.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에 대한 부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죠?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4번쯤은 보면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이 있는데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고 한다. 4번도 뭐죠? 이것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배우는 재건축 사업은 5번이겠죠.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런 곳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뭐다?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서 1번 사업에 대한 부분의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다. 아주 쉽죠. 이번에 우리 32회 때 문제에서는 아마 이 정비 사업의 정의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정의해서 내 것으로 정확하게. 매번 얘기하죠.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많이 하는 거 아무 소용 없다고 했어요. 정확해야지 문제의 득점이 가능해요. 그렇죠? 내 능력에서 외워질 수 있고 정확한 만큼만 여러분이 보셔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봐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1번 답은 5번이고요. 두 번째 너무 쉽죠.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거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듯이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거 물어보면 공동이용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구분하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비기반시설은 필수 부대고 그리고 없으면 못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굳이 말하자면 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생활복리와 비슷한 걸 얘기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봐도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은 뭐다? 이건 공동이용시설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국어 도랑이라는 부분이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내용 등을 준비하신다고 얘기했었죠. 제가 아까 그림책에 50페이지 얘기할 때 내용에서 이 오른쪽 챕터에 있던 부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때 문제가 나오는 경우 하나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국어 도랑, 국어 알죠? 인공적인 수로 같은 거. 국어 도랑에 대한 부분이 정비기반시설로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거 1월 5일에 신설된 거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에 공동작업장 같은 것도 다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이런 거. 다 공동이용시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근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해당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뭐다?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3번 답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3번 문제 갑시다.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한다고 나와요.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리다시피 이런 말씀을 드리죠. 봐봐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뭐 그림책으로 본다면 52페이지부터 있겠죠. 이렇게 내용이 있을 때 전국 단위로 우리가 만드는 방침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단위로 만드는 방침을 뭐라 하냐면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말을 써요. 국장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정 지원 계획이나 국가의 정책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에는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만 몇 가지가 있다? 300군데가 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울시 안에서 언제 단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지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우리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 근데 요 B라는 동네가 2021년 2월 달에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기본 계획으로 계획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요 B라는 동네에서 우리가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정비 계획으로 정비의 구역이라는 거를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때 항상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드는 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획이 나오면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시 전체, 정비 기본 방침은 전국 단위로 국장이. 그러면 기본 방침에 맞게 서울시가 기본 계획 만들고 그 안에서 B란 동네가 사업할 때가 됐으면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한 다음에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B란 동네 사업이 뭐였냐면 이 B란 동네 사업이 예를 들어 재건축이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재건축은 당연히 뭐가 되죠? 안전 진단이라는 거를 거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재건축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비법은 그 단계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단계와 절차 이해하시면서 내용 등을 이해해 보시면 돼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요 정비 계획을 만들어 정비구역 정한다는 요 부분의 문제를 물어본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자 이런 이해가 되어지겠죠? 됐습니다. 그럼 내용에서 해당 내용 보시면 그림책상으로나마 53페이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에 53페이지 간단히 펴봅시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순서로 본다면 이렇게 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들어서 전국 단위로 그리고 서울시 안에다가 정비 기본 계획을 그 다음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먼저 통과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뭐가 되죠?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해당 내용의 정비계획 구역을 만들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거 없이 뭐라고요? 예외적으로 기본계획이라는 거 없이 우리가 바로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바로 어떤 경우냐면 요거죠. 천재지변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바로 정비를 정할 수 있다. 매번 제가 경주나 포항 일대에 우리가 지진 났던 거 기억나죠? 그래가지고 건물이 반은 기울어 있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어느 세월에 우리가 기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구역을 정하냐 말이야. 급해 죽겠는데. 이런 경우라면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본다면 천재지변 등일 땐 기본 계획 없이 바로 정비구역 일단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 1번 질문은 맞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내용에서 행위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정비구역 안쪽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제외사항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이 중에서도 이번에 신설된 것 중에 기존 건축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 우려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서도 개발 행위할 때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건물이 무너질 판에 무슨 허가입니까? 무너질 판에.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음의 경우라 한다면 국토개혁법의 허가 제외사항이라면 여기서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는데 하나 주의할 건 봐봐요. 다음의 경우로서 국토개혁법의 허가 제외사항이 있다면 다음도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국토개혁법에서도 허가사항이 아니란 전제하에.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건 관상용 중목의 임시의 식재라고 한다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거는 경작지에서라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과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를 경작지에서 하는 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경작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으면 정비사업되고 토지가 수용될 건데 여타 대고 썩어가는 사과나무를 1000그루를 심어요. 썩어가는 사과나무를. 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라고 허가 안 받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경작지였는데 여기서 손실보상금,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꼼수로 썩어가는 유실수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심해지 많아진 거죠. 안 되겠다.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꼼수를 쓰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한 다른 문제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를 할 때에는 경작지에서라면 허가를 받아라. 형질 변경 경작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허가를 받게 합니다. 평가사에 2번 하고 중개사에 2번 좀 나왔으니까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편법될 수 있기 때문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가 경작지에서 이루어진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형질 변경 경작과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3번 문제 답은 2번이에요. 왜?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는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중 경작용이면 허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형질 변경 경작이라는 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죠. 정답은 2번이긴 한데 일단 그러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은 누가 정하냐 이 얘기죠. 뭐라고요? 정비계획을 만들어 정비구역은 누가 정하냐 이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라고 한다면 정비계획도 직접 입안하고 정비구역도 직접 정해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는. 하지만 서울특별시 종로구나 강남구라고 한다면 종로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특별시장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와 구청장 등 여기하고 일반적인 특지, 특도시구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만들어 특광에 신청하면 특광이 이를 지정하는 거고, 나머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구는 직접 입안하여 지정한다는 사실을 좀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기본 구조를.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문제에 대한 부분, 일단 첫 번째, 아까 했었죠? 천지지변 등의 사유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정비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구역 정할 수 있다니까 맞는 지문이고, 두 번째,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라고 한다면 경작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보상금을 더 부풀려 받으려고 꼼수를 쓰기 때문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작지에서라면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받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원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일 뿐이죠. 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같은 지정권자도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직접 뭐 할 수 있다?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서울시장이 바보같이 종로구청장의 정비계획에 입안해서 구역지정 신청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직접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수도 있다. 아까 제가 보던 것 중에서 53페이지 위에 팁 부분에 적혀져 있으니까 그림책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신설된 거죠. 정비구역의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비구역이 연접해 있다면 통합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의 정비구역이 있는데 이거를 분할하여서 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접한 경우라고 한다면 연접해 있을 땐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연접해 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결합한다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은 분할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도 있는데 외워줄 때 헷갈리게 이렇게 외웁시다. 연통을 넣거라 이렇게 외웠죠. 연통을 넣거라.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연통을 넣거라. 시작. 연통을 넣거라. 시작. 연통을 넣거라.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연통을 넣거라. 설명을 드렸죠. 연통. 시작. 연통. 연접해 있다면 통합할 수 있다고 연통을 넣거라. 이거 혼동하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5번은 뭐냐면은요, 주택법의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나와요. 여러분 뭐 뒤에 가서 지역조합 배웠지만요, 지역조합은 주택법상 무주택자들이 이제 만드는 조합이에요, 주로. 그렇죠? 주택 아파트를 이제 무주택자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공동구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비법의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자들이 지분을 내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고 미진한 틈을 타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조합 만들려는 움직임이 가끔 보여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 주택법의 지역조합에 분쟁이 생겨요, 이게. 그래가지고 법에서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아마 2년 전인가 새로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쟁 방지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법의 조합과 우리 정비법의 조합의 권리관계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3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 등을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재건축 사업의 이제 안전진단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재건축도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다른 사업은 몰라도 재건축 사업만큼은 안전진단이 의무가 들어가죠. 왜? 멀쩡한 집을 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게 뭐야?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요 B라는 동네가 정비기본계획에서 2021년 2월 달에 사업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여다가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정말 위험한 건물인지를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다음 단계로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를 기억하셔야죠.
하지만 이미 진단을 받았고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인다면 안전진단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림책에서 52페이지 왼쪽 위에 언급해 놨으니까 52페이지 왼쪽 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52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데요. 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 됐을 때 안전진단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계획에 안 잡혀 있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요 A라는 곳은 21년 2월 달에 사업하기로 해서 기본계획상 진단을 구청장이 진행했지만 F라는 곳은 계획이 안 잡혀 있어. 그러면 언제 재건축할지 알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 F란 단지에서. 그렇죠? 그러면 요청에 의한 안전진단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는 때. 뭐라고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을 한다면 이런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진단이 진행되고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재건축에 대한 부분의 사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의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식에 도래했을 때 구청장 등 입안권자가 하는 경우와 그리고 뭐하죠? 그 계획이 안 잡힌 단지라고 한다면 건물 부속토지 소유자가 요청을 해가지고 진단을 진행하는 경우예요. 그럼 이거는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라면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지 안전진단을 제외시킨다고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답은 뭐하죠? 해당 내용 부분에 4번밖에 없겠죠. 4번 문제 답은. 그리고 안전진단은 언제 제외할 수 있는 거냐니 밑에 부분 나와 있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거나 이미 무너진 걸 뭘 진단을 하냔 말이지. 그 다음에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래층에 지나간 사람 머리가 보인다. 그런데 무슨 걷다 대고 진단을 해. 당연히 위험한 건데. 입안권자가 인정만 하면 되지. 고액기. 그리고 뭐가 되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할 건데 위험하지 않다면 안 부실 겁니까? 또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이미 만족됐는데 나머지를 뭐하러 진단합니까? 그리고 이미 다른 법에서 D등급과 2등급이 나왔는데 뭐하러 진단을 또 한단 말입니까? 이러면 진단을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제외에 대한 것도 아주 사소하지만 한 번쯤은 좀 물어볼 때가 됐으니까 그것들 단계나 상황 이해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좀 봐볼까요? 그러면 제외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거 돼 있어서 틀린 거라고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었다. 신속히 하자 진단 제외할 수 있겠죠.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했으면 그렇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세에 대한 기준에 충족해가지고 잔여 건축물이 있다면 당연히 뭐가 된다? 묻어가는 거고요. 하지만 4번,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요청하는 경우 이거는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안전진단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은 뭐예요? 진입도로 같은 거 만든다 그래가지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해서 불가피하다면 어차피 부실 건데 진단은 뭐 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5번 지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다라고 4번 설명드리겠죠. 됐습니다. 5번은 정비조합의 임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정비조합의 임원. 요번에 32회 때 완전 유력하죠. 임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책상으로 정비조합의 임원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57페이지에서 제가 또 임원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봤고요. 그 중에 뭐가 되어진다? 임원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본 게 지금 57페이지 오른쪽에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뭐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좀 우리가 내용 보시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요번에 이제 지나간 작년도일 거예요. 정비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를 부리고 돈 받아먹고 이런 분들이 왕왕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 요건을 강화를 했는데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게 됩니다. 근데 아무나 와서 다 임원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뭐라 하냐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시작. 거주기간이 1년 이상,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그리고 소유기간이 몇 년? 5년 이상. 뭐라도 하나가 만족되면 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요, 매번 얘기합니다만, 임원에 대한 부분은 항상 얘기하듯이 임기가 있는데, 여기는 임원의 임기가 다른 조합과 달리 3년의 임기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왜?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부정표가 많으니까. 그래서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정관정화돼 연임할 수 있다 설명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임원에 대한 부분에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개발조합과 일치하지만 미음번에 대한 내용은 정비조합만 있는 결격이거든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를 받았다. 그리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뭐하죠? 정비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원래는 과거에 이것도 5년이었거든요. 근데 10년으로 좀 바뀌어서 우리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해당 내용 부분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그러면 해당 문제 5번 문제는 충분히 풀리겠네요. 그러면 틀린 거 1번. 조합은 조합장 1인과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조합장은 뭐다? 해당 내용의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받을 때까지는 정비구역 내 거주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번에 개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서 개발법에 나왔던 조문과 같은 식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유치하지만 또 순간 헷갈렸죠. 임원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 이하 범위 내 정관정화돼 연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은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성고를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이 문제는 완전 그냥 32의 기출문제라도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믿고 이 문제 잘 챙겨놓습니다. 6번으로 갑시다. 그러면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만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여기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구역이라는 걸 정했잖아요. 구역이 정해지고 나서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거냐 이 얘기죠. 그럼 구역 정해졌으니까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보게 되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게 돼요.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고 인가받은 다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건축물을 건설할 거냐. 그렇죠? 어떻게 건축물을 건설할 거고 어떻게 건축할 거고 어떻게 설치할 거고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것들의 계획을 잡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이야.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이 이제 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권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종전의 건물에 대한 부분을 철거하기 전에 가격을 정리하는 걸 뭐라 부르죠? 우리가 이걸 관리처분 계획이라 부르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은 종전의 가치가 사업 시행 인가되고 나서 철거하기 전에 1억 원이었는데 A가 사업 끝나고 나서 얼마짜리를 만약에 2억 원짜리를 분양 신청했다면 1억 원 정도의 부담금은 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리해 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은 가격 정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되고 나서 드디어 종전의 건물을 뭐 한다? 철거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철거해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인가받고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이전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대지 건축물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이와 같이 뭐가 되죠? 새로운 건물로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정비법은요, 사업의 순서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들 이해하시면서 사업 시행 계획 문제에 대한 부분에 6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좀 봐봐요. 일단 1번 좀 봐봅시다. 사업 시행 계획은 무슨 건설, 무슨 뭐가 된다? 건설, 건축, 설치, 이런 것들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이고, 가격에 대한 정의라는 건 관리 처분 계획이에요. 근데 1번에 뭐라고 나오죠? 틀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액, 이거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이지, 이건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1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업 시행 계획은 뭐다? 실제 건물을 짓고 건설하고 배치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나오는 뭡니까? 사업 관리 처분 계획은 가격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군 등 인가를 받는 사업 시행 계획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이 내용은 뭐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업 시행 계획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 200m 이내에 교육설이 있다면 교육감 등과 협의해 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때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을 지정개발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하면 재개발은 상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공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더더군다나 부도 위험이 있으니까 20% 범위 내 조례가 정하는 사업비를 예치하게 해주고 인가를 해주게 돼요. 만약이라도 부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재개발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뭐다? 4번.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부분은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거 기억하세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60일. 보통 관리 처분 계획 같은 것도 원칙은 30일인데 사업 시행 계획은 60일 이내에 알려져 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르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성당 같은 종교시설이나 학교 같은 것들은 대부분들 존치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 시청할 수 있거든요. 존치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하여 인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앞에 페이지에 있었고요. 4번, 5번은 다 맞는 지문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건축법으로 가서 이번에 또 신설된 것들 몇 가지 좀 봐줘야 됩니다. 공작물에 대한 부분으로서 축조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는 지문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건축법은 뭐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건축물이라는 것을 뭐하자? 우리가 건축을 하자면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받으면 건물 건축이 적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건축 허가와 관련된 걸 배우는 걸 건축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축법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건축물에 우리가 딸려있다. 건축물에 딸려있는 굴뚝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딸려있으니까 별도로 건축물이 돼요. 하지만 굴뚝 같은 게 딸려있지 않고 별도로 분리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다? 건축물의 범주에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따로 축조 신고를 통해 가지고 규제를 가하게 되거든요. 또 이번에 개정된 게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높이를 묻는 문제 나와서 틀린 것은 이라고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그림책에 건축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 관련 법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에 대한 부분에 6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밑에 부분 가운데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에 대한 거죠. 원래 옹벽이나 담장 같은 거 2m 넘는 거고요. 그리고 6m 초과하는 굴뚝 철탑은 원래대로 있는데 요 중에서 이 부분 있죠. 장식탑, 기념탑, 철탑. 요게 원래 6m 초과였는데
4m 초과인 부분으로 뭐가 된다? 해당 유형 부분이 강화됐어요.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 첨탑이나 이 기능도 안 하는 장식탑, 기념탑 같이 미관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태풍 불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뭐가 됩니까? 사람을 해치잖아. 그러다 보니까 6m 초과했을 때 축조 신고하는 걸 4m 초과했을 때 축조 신고하는 걸로 강화 규정을 만들었어요. 알겠습니까? 더 낮아도 축조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에서 초과인 걸 얘기하는 부분인 거니까, 초과인 걸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소수점 이하 무시한다면 5m라고 한다면 축조 신고해야 되겠죠. 원래 과거에는 6m 넘었을 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가 된다? 5m면 축조 신고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정 강화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본다라고 한다면요. 봐요. 광고판, 광고탑 4m 넘는 거라면 축조 신고해야죠. 근데 장식탑, 기념탑, 첨탑에 대한 부분은 뭐다? 6m 넘는 게 아니라 이제 4m 넘는 거라고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옹벽 담장과 관련된 부분 2m 넘는 거, 고가수조 8m 넘는 거, 굴뚝은 6m 넘는 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꼭 이 문제를 내면 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6m 넘는 거면 4m 넘는 거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조 신고하는 공작물에 대한 부분, 요걸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봐봐요. 지금 장식탑, 기념탑, 그쵸? 첨탑과 관련된 부분은 뭐라 했냐면 제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일 때 축조 신고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6m라는 부분을 뭐하죠? 초과하는 경우에 축조 신고해야 한다고 나오게 되면 6m를 넘는 것만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가운데 5m는 축조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틀렸죠. 그래서 매번 얘기하다시피 우리가 초과나 넘는 거, 이하, 미만 이런 단어가 붙어 있으면 조문 그대로 나와야지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넘는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몇 미터인 이러고 나왔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주를 물어본다면 뭐가 되어진다? 조문 그대로 나와야 돼. 만약에 문제지문 여기에서 6m 넘는이 아니라 6m인 이랬으면 맞을 수도 있죠. 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단어가 붙어있는 것들은 조문 그대로 나와야 맞고 몇 미터인 포인트를 주면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은 넘는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조문 그대로 4m 넘는이라고 나와야지만 맞는 것이고 6m 넘는은 과거 규정이에요.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8번 부분에 가서 건축법상 건축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적용 매번 얘기하듯이 우리가 69페이지에 건축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왼쪽에 나와 있죠. 일단 건축은 뭐예요? 매번 얘기하듯이 신증, 개재, 신증, 개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시작, 신증, 개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하는 5가지의 건축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건축에 대한 부분에 틀린 거를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한대요. 그러면 이건 신축이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다가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래요. 이게 없는이 아니라 있는이죠.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킨답니다. 이건 대선이 아니라 증축이에요. 뭐라고요? 증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라는 걸 증가시킨다면 이건 증축이 되어지니까 2번이 정답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라는 단어가 키워드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고 한다면 해체해서 다시 축조하는 건 개축이죠.
이거 나올 때 주의할 건 종전과 같은 규모. 종전 규모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점이 해당 내용 부분의 포인트겠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은 천재지변에 의한 멸실이라고 나오네요. 멸실된 대지의 높이가 종전 규모보다 초과했대요. 원래 이러면 재축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재축의 단서에서 뭐라고 돼 있죠? 건축법령 조례에 모두 적합. 시작. 건축법령 조례에 모두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뭐라도 하나 증가됐어도 그냥 재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높이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 동수, 층수 높이가 재축이 되면 다 종전 규모 이하라는 게 맞아요. 하지만 법령 조례에 적합하다면 뭐라도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했을 때 그냥 재축으로 보는 특례가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재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빡시게 좀 너무 규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니까 재축에 대한 부분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은 뭐가 되어지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해체하지 않는다는 요 말이 포인트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 이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우리가 용도 분류에 대한 부분이죠.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한 건축물 용도는 29가지의 건축물 용도가 있습니다. 몇 가지? 29가지. 그 중에 이번에 제가 봤을 땐 일종 근린생활시설, 우리 주변의 생활을 위해 있는 근린생활시설, 종류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림책에는 제가 69페이지 오른쪽에 적어놨고요, 위에다가. 근데 면적을 일단 200을 줬어요. 이 근린생활시설 종류를 물어볼 때 면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소매점 같은 일용품점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뭐가 된다? 그냥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보죠. 휴게 음식점도 얼마?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본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이 되어지겠지만 뭐하죠? 거기서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이거든요. 그러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되려면 30 미만이어야 되는데 뭐라고 줬어? 200이라 줬잖아. 그러면 요거는 3번이 정답이 되어져서 얘는 2종 근생이라고 봐야지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30 미만이 돼야 1종이고 30 이상 500 미만 되면 2종이 되기 때문에 200제곱미터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뭐가 된다? 우리가 해당 내용의 2종이라고 봐야 돼요. 아주 유력하니까 잘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탁구장, 체육도장 이런 거 다 뭐다? 일종 근린생활시설 되어지니까 그 점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아주 중요한 테마 면적 잘 보고요. 10번 봅시다. 특별시의 A구에서 건축 허가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해당 내용 지문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네요. 그럼 건축의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그림책에서 72페이지 이제 왼쪽 위에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봐요. 이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의 일반적인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건축물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 적법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이 건축물을 이 토지에 건축할 때 교통이나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리미리 검토할 시간을 줘야 돼요.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사전결정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건축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교통이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중요하니까 미리미리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주의할 건 사전결정 신청은 하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해서 고층 건축물이라고 해서 건축허가 신청 전에 무조건 사전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결정에 대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일단 요 점을 기억하셔라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본다면 1번이 답인 거예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해서 사전 결정 신청을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라고요? 사전 결정은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2번.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한다면 A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특별시 A구니까 원칙은 구청장 허가죠. 게다가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특별시장, 큰 건물은 특별시장이 허가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에서 건축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가 되어지고요. 1회 한 해의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 그림책의 73페이지의 오른쪽 5번에 나와 있으니까 제한기간 2년, 연장은 1회 하나요. 1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너무 중요한 거 허가 취소해야 됩니다. 요거 2년이고요. 공장 같은 경우는 3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문제에서 공장 등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일부러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 지문에서 허가받고 2년 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가 맞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은 뭐다? 1번 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10문제 풀어보죠. 자, 그러면 또 11번부터 또 간단히 몇 개만 봅시다. 11번 문제는 뭐냐면 공개공지 확보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이 부분도 이번에 매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반드시 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소규모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공개공지 확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뭐 32회 때 거의 확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내것을 해야 되고요. 이 공개공지 관련된 부분은 그림책에서 75페이지 이제 왼쪽에 내용 등에 대한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공개공지 공간의 확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다 소규모 휴식에 대한 시설을 만들라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다가 소규모 휴식시설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적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이 있고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에 문종판, 운업숙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문종판, 운업수가. 문종판, 운업수가 이랬잖아. 문종판, 운업수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10% 정도 범위 내로 공개공지를 만들어줘서 지나가는 삐뿔이 쉬었다 갈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요번에 또 뭐 3월달에 모의고사에도 물어보겠지만 판매시설 등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운수는 여객용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해당 내용의 10%. 그렇죠? 전체 대지의 10%. 20%가 아니고요. 그렇죠? 적용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개공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공개공지를 만들었으면 그만큼 대지의 부분을 뺏긴 거니까 위로 더 질 수 있게 용적률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로 완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위로 더 질 수 있게 용적률 높이 제한을 몇 배? 1.2배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공지 공간 부분을 이번에 32회로 저는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정된 부분이니까 나올 거라고 참 믿고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당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봅니다.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1번이 되어지겠죠? 일단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 상업지역하고 준공업지역 이런 동네에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운수시설로서 여객용이죠. 여객용이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 확보해줘야 되니까 5,000제곱미터인 경우도 공개공지 확보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이 정답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20%가 아니고요. 10%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으로 하고요. 적용 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없다고 하시면 안 되게 되겠죠. 라고요. 해당 내용 정답은 3번이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 아주 중요하죠. 4번 질문은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완화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펜스 같은 거 쳐놓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라고 우리 법령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래가지고 판매시설인 무슨 백화점이라든가 운수의 여객용 터미널 가보시면요. 이런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다 법에서 하라고 한 거지. 거기 건축주들이 인심이 좋아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봅시다. 요즘 잘 나오는 거죠. 지나간 30일의 문제였고 층수와 관련된 문제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루고 돼 있네요. 층수와 관련된 거는 제가 저나 누구나 항상 보면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건축 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와 층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림책은 78페이지 있고요. 그러면 내용에서 봐요. 층수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봐줄 때 이런 말을 하죠. 일단 지하층은 일단은 층수에 안 들어가요. 제외되죠. 그리고 해당 내용 부분에 따라서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럴 땐 뭐하죠?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건축물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들이 있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 우리 피 나오는 건물 보죠? 피 나오는 건물. 네. 그 블러드가 아니고 파킹 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뭐라 한다 우리가 4m마다를 한 개의 층으로 봐줘요. 몇 메다? 4m마다를 한 개의 층으로 봐준다라고 해서 작년 기출이기도 했고 잊어버릴 만하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마다 층수 다를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중 평균 낸다고 오답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장 많은 층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규제가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가장 많은 층수로 규제를 해야지 규제가 용이하다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으로 하지 않고 가장 많은 층수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문제를 본다 한다면 내용에서 이렇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딱 요즘 스타일이죠. 그러면 건축물의 층수는 뭐하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니까 내용에서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우린 몇 메다? 높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보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세 번째,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가중 평균한 층수가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보게 되기 때문에 참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보다 2번에 기역, 니은에 대한 부분이 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요런 스타일이 요즘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야. 그렇죠?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해당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은 이제 주택법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제가 요걸 낸 거는 뭐냐면 국민주택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뭐를요? 국민주택 관련된 부분을 봐요. 우리가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주택법령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거를 보통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단순하게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30호, 30세대 이상에 대한 부분에 주택의 단지라는 걸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택의 단지라는 걸 짓는 거라면 주택만 지어될 문제가 아니고 뭐가 되죠? 부대시설이라는 것과 복리시설을 같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주택 부대복리시설이 건설된 우린 일단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30호 3세대 이상으로 주택단지를 짓는다면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주택단지를 어떻게 건설을 하고 어떻게 공급을 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 관리가 되어질까? 이걸 정한 법이 바로 주택법이에요. 건설, 공급, 관리를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 문제는 국민주택인 것과 국민주택이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을 일단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일단 국민주택이라는 것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입됐으니까 규모를 작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있어요. 공적 자금 투입됐으니 많은 세대가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택에 대한 규모는 원칙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의 지역이면 최대 얼마까지 100제곱미터까지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주택의 일반적인 규모는 85 이하고요.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닌 읍면으로 수요가 많지 않으면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단 국민주택 되려고 한다면 당연히 공적 자금의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국민주택이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매번 얘기하는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했다거나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지었다거나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것에 지원을 받아서 지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건 공적 자금이 들어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금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내용이 동시만족이 되어지면 우린 이걸 국민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될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자금에 지원받았대요. 그럼 자금은 해결됐네요. 건설 개량된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으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1세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뭐다? 당연히 국민주택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라고 한다면 1호 1세대 최대 규모를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주택은 완전히 이번 32회 때도 기출각이니까 정확하게 내 것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본다면 다음 해설 봅니다.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85제곱미터고 국민주택이고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니까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나머지 내용은 다 하나씩 틀렸죠. 그렇죠? 85제곱미터 국민주택이고 뭐하죠? 100제곱미터 이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최대가. 이렇게 해서 4번을 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이제 준주택. 너무 쉽죠? 이것도.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 주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택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보통 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럼 우리가 주택법에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이제 페이지 83페이지 이제 오른쪽 가운데 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주택법의 주택이라는 것과 뭐하죠? 건축법의 주택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럼 주택은 봐봐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죠. 주택법상의 주택은 뭐하죠? 단독주택이면 단다가, 공동주택이면 연세대예요. 절대 뭐가 아니다? 여기는 공관이나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주택법은 건설하여 공급 분양하는 건데 공관이나 기숙사를 공급 분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공관이나 기숙사를 우리가 주택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해당 내용 오른쪽 끝에 보면 주택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택으로 쓰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로 한다는 거야 지금? 준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라 해서 5단옥이 준주택, 5단옥이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걸 우린 준주택이라고 해서 이 법에서 일부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5단옥이 준주택 데스까? 5단옥이 준주택 데스네. 5단옥이 난다. 5단옥이 맞죠?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특히 주의할 게 다중생활시설은 뭐라고요?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됐던 아니면 숙박시설이 됐건 다 다중생활시설로 준주택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꼭 2종 근생이어야 돼, 꼭 숙박이어야 돼가 아니에요. 다중생활시설이면 주택법상으로는 다 준주택으로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면서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닌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5 단옥이 순서도 맞춰놨어 내가. 근데 여러분들이 2번에서 숙박시설이 아닌 다중생활시설 이러는데 숙박시설이 아니면 2종이란 얘기겠지. 2종이 됐건 숙박시설이 됐건 다중생활시설은 뭐야? 다 준주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점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 5번은 바로 단독으로 준주택이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은 14번에 5번이 답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 얘기들.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이네요. 봐봐요. 그럼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를 건설한다고 하죠. 그러면 주택법에서 주택단지는 주택의 단지를 건설하는데 건설할 때 기본 순서가 뭐냐면 사업의 주체가 주택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럴 때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는 누가 되겠냐 이 얘기죠. 그 사업 주체가 누가 되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하는 등록사업자가 있고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할 수 있는 비등록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록하고 사업해야 한다. 옳은 거를 고르셔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한 번 더 등록사업자가 뭔지 좀 봐봅시다. 일단 주택의 건설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주체가 등록하고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연간 20채, 20세대, 그리고 도시형은 30세대, 대지면 1만 이상. 이 정도 한다면 현대건설이건 어디건 다 등록하고 사업하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비등록인데 민간의 자 말고 공공의 자인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있죠. 이런 자들은 공공 자체니까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 건 민간의 자이어도 주택종합이나 고용자는 민간의 자이어도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진 않기 때문에 등록 의무는 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주택종합은 조합원들 집 져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고용자와 관련된 사장님들도 직원들 사택 같은 거 지어주고 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또 집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자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민간이어도 반복하여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미 등록된 현대건설 등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그때만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과 서희스타일스라고 하는 서희건설 있죠? 보통 이런 데랑 보통 같이 많이 하대요. 요즘 보니까. TV 보고 요즘에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간접적인 규제를 위해서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게 해주지 그냥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것들 일단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 보시면 등록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걸 물어봤죠? 그러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록할 이유 없고요.
토지주택공사도 공공이니까 등록할 필요 없어요. 지방공사도 공공이니까 등록은 없죠. 그런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조합이래요.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뭐하죠? 등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건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은 뭐가 되어지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등록하지 않아도 되겠죠. 공동으로 하니까. 그렇죠? 정답은 뭐가 된다? 4번이 되어져요. 우리 등록 정보에 대한 부분도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과거에는 또 여기 이거 연간 무슨 20호니 뭐하죠? 연간 20세대 이상이니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 이거 빵꾸 내가지고 넣어라라고 물어본 적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그림책 참고하시면서 등록사업자 등록과 비등록에 대한 부분들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해당 내용 부분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너무도 중요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나오네요. 아까 보는 바와 같이 사업주체가 누구냐 이랬어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아까 했던 기억납니까? 비등록 사업자 중에서 민간자 중에 뭐가 있었죠? 아까 주택조합이 있었어요. 주택조합.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택조합에 나올 때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 봐보세요. 일단 우리가 정비법에서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조합이 있잖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조합은 이건 뭐냐면 여기 토지 등 소유자라는 자가 있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와 건물 같은 자기의 토지 등 건물에 대한 부분을 투척하고 그리고 종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새 집을 지어서 이제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은 뭐냐면 자기네 소유자들이 자기네 지분을 다 투척하는 거야. 그리고 종전 거, 내 거 1억으로 평가됐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 2억으로 평가돼서 1억 원 정도 분담금을 내면 나중에 새 집을 줄게. 이런 식으로 내 자본을 투척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차익 부분을 돈 내고 새 집으로 입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주택법에 대한 부분에 뭐하죠?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랑은 달라요. 뭐냐면 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조합원이 되시는 분들이 무주택자예요. 달라요.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인자인 자들이 뭐가 된다? 주택조합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지역조합이라고 했다면 무주택자들 위주로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토지에 대한 부분의 사용권이라든가 그와 함께 토지에 대한 부분의 소유권 이런 거를 확보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이 우선적으로 공급받는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지역 직장제 주택조합인 거예요. 그럼 굳이 얘기하면 정비조합은 소유자가 지분을 내서 하는 거고 이 주택조합의 주택법은 이건 무주택자들 위주로 모여서 뭐하죠? 아파트를 공동구매한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직접 사업주체가 돼서 그런 의미거든요. 얘는 내 자본을 투척하는 거고 이건 그게 아니에요. 무주택자 위주로니까. 그래서 이 주택조합 중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합 설립이 인가를 받으려면 사용권원의 80% 확보해 줘야 되고 15%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이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 인가를 내주게 되거든요. 요번에 여러 가지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소유 사용권 동의요건이 신설됐으니까요.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정비조합과는 다르니까 해당 내용 부분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틀린 부분을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참고하시려고 한다면 페이지는 87페이지, 86페이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틀린 거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한다.
그럼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한다면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서 시군구장에게 뭐하죠? 신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모집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 그리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가 된 날로부터 뭐하죠? 2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러고요, 2년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의 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조합에 대한 조합원 모집 신고, 그 다음에 조합의 설립인가,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절차가 2년 내에 돼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조합의 해산 관련된 지문 등으로 새로 들어온 지문이에요. 근데 3번의 지문을 보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고 한다. 근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80% 이상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뭐가 바뀌었네. 이렇게 되면 사업 아무도 못해요. 앞에 사용권이 80%, 뭐하죠? 뒷부분에 소유권이 얼마? 15%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새로 개정된 부분이라 꼭 기억하시고요. 전 이 내용도 완전 32의 빼박입니다. 절대 안 나올 수 없는 부분이니까 16번도 꼭 챙겨서 새로 신설된 것들 여러분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본다면 조합원은 누가 되냐 이 얘기인데, 우리가 지역조합에 대한 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주택이 아니어도 85 이하 한 채, 60제곱미터 한 채라고 한다면 조합원 될 수 있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하인 거 한 채 가진 자 세대주는 조합원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조합은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해줘야 하니까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대한 부분은요, 나중에 땅을 사야 되니까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로부터 사용검사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조합원 수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서 조합원 구성하되 20명 이상 돼야 한다해서 맞는 지문이에요. 우리가 개발조합 나올 땐 7명이었고요. 정비조합의 추진위원회 얘기할 때는 5명이었었죠. 지금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 이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지역조합에 대한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17번입니다. 공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일단 공구를 설명드리려면 좀 사진을 볼까요? 우리가 그림책을 좀 봐봅시다. 그러면 그림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이제 목차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요. 주택법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주택의 단지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당 내용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의 단지라는 게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주택의 단지를 건설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 단지는 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설된 일단 토지고요. 그런데 워낙에 요즘엔 주택 단지들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를 나눠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그 나눠 놓은 거 우리 뭐라 하냐면 공구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주택단지를 둘 이상 나눠 놓은 거. 그래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단지를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공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주택단지에서 2홀 이상으로 구분된 1단의 구역으로 공구별로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 안에 공구별로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공구별 세대는 300세대 이상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600세대 이상 됐을 때 우리가 분할시행 가능하다고 나와서 600세대 이상 시 분할시행에 대한 부분은 참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세대 이상에 대하 나눠지면 300, 300이 되어지니까 공구별 분할시행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택에 대한 단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공구별로 나눠 시행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일 때 사업의 시행 절차와 관련된 걸 본다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어지면 우리가 30세대 이상에 대한 주택단지를 진다고 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착공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착공신고를 해주는 기간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한다면 최초의 공구면 5년 내에 착공신고 해줘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여기 있죠? 그죠? 그리고 최초 외 공구면 착공신고하고 나서 2년 내에 최초 외 공구를 시작해줘야 돼요. 하지만 오해 말게 최초 외 공구는 최초의 공구와 한 단지란 말이야. 한 단지니까 연장 규정이나 승인 취소 규정은 관련이 없거든요. 최초의 공구에서 했으니까. 최초의 공구와 최초 외의 공구를 나눠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 다른 단지란 말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최초의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에 착공신고를 해. 그리고 최초 외의 공구는 그 이후 2년 내에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최초 외의 공구는 뭐다? 연장하는 조문이거나 승인 취소의 조문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최초의 공구에서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테마니까 이 공사 시작에 대한 부분하고 연장 관련된 규정들 꽤 많이 물어보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좀 봐볼까요? 봅니다. 첫 번째, 공구란 틀린 거라고 했는데요.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몇 가지는 좋은데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어디서 구라를 치고 하셨어요? 그죠? 150세대가 아니라 답은 1번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숫자가 참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딱 보면. 특히나 뒷부분의 주택법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좀 자주 안 보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공구별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600세대 이상인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내용 4번 본다면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이거죠. 외의 공구라고 한다면 2년 내에 공사 시작해줘야죠. 하지만 최초 외의 공구에 대한 부분은 연장이나 승인 취소하고는 관계없다고 했죠. 5번 최초 외의 공구에서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없으니까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그렇죠? 최초의 공구일 때 5년 내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가 있는 거고 최초 외의 공구는 따라해보세요. 최초 외의 공구는 연장도 없고 승인 취소도 없어요. 시작. 최초 외의 공구는 연장도 없고 승인 취소도 없다라는 부분들을 연결해 보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도 아주 괜찮네요. 그래서 17번 관련된 부분도 정답은 1번. 18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땐 32의 기출각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요번에 또 2월 19일 날 분양가 제한받는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가 제한받는 주택에 대해서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의 조문이 신설됐거든요. 근데 다음의 경우는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가 모두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등을 위한 경우일 때는 분양가 제한을 안 받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이번에 또 한 개 신설된 게 있으니까요. 몇 가지 해당 내용들 확인 좀 해봅시다. 여기. 그러면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페이지 96페이지 그림책에 보시면 분양가의 제한을 받는 주택이 있죠. 그럼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는 말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진다면 아무래도 택지를 저렴하게 구입했으니까 사업 주체는 집을 싸게 공급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을 싸게 공급받은 또 A는 시세가 5억 원인데 집값이 3억밖에 안 되는 걸 받았으니까 2억 원의 전매 차익이 생기거든요. 이걸 팔고 싶어 안달병이 나죠. 그래서 분양가 제한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가하고 그래서 해당 내용 부분에 거주 의무까지 요번에 부과하는 게 요번에 2월 19일 날 통과됐죠. 그렇죠. 제가 오전엔 요것들 내가
개정제로 드렸고요. 그런데 민간 택지였을 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정했을 때만 분양가 제한을 받는 거고요. 근데 이와 같은 분양가 제한 자체를 뭐하죠? 안 받는 경우 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요. 이와 같은 분양가 제한을 안 받는 아예 제외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 꽤 있죠. 그럼 분양가 제한 안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뭔가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겠죠. 도시형 생활주택. 뭐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거니까 분양가 제한 안 받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에서 건설 공업되는 공동주택인데 시민을 걸쳤으면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 제한 안 받게 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많이 나왔던 관광특구, 해운대 관광특구 이런 동네에서 공동주택이 50층 이상이라거나 150m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관광진흥을 위해서 분양가 제한을 안 받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산 해운대구 거기 광안리 이쪽에 가보잖아요. 관광특구야 거기가 다.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야간 시티 투어 타고 왔다 갔다 해보면은요, 완전 홍콩 저리 가라예요. 아주 맛철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네에서 관광특구 때문에 분양가 제한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50층 이상이라거나 150m 이상에 대한 부분의 공동주택을 많이 진 거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요거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요번에 공공주도에 대한 이사 대책으로 뭐하죠? 3080. 3080에 대한 주거 대책이 있었죠. 거기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LH나 지방공사 이런 동네가 정비사업이 시행대로 참여하는 등 공공수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도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 분양가 제한을 안 받게 지원해 주겠다. 왜? 그래야지 이번에 말한 대책의 이사 대책을 실현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고 요 사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번에 2월 19일에 나왔어요. 그건 정규 때 얘기하고요.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서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모두 골라라.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제한 안 받고, 경제 자유구역 분양가 제한 안 받고, 디귿번, 관광특구인데 50층 이상이라거나 150m 이상이면 분양가 제한 안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등의 시행자로서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분양가 제한을 안 받거든요. 이 문제는 18번 모두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모두 고른 게 요즘 스토리죠. 정답은 5번. 그럼 농지법으로 마지막으로 갑시다. 농지를 모두 고른 것은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농지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의 농지법이 나오죠. 그쵸? 근데 항상 얘기하다시피 나온다는 거 몇 개만 두 달 동안 타임 지나갈 때마다 몇 개만 찝어주거든요. 그것만 정리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농지법의 가장 기본은 농지가 뭐냐인데 농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내용 등을 본다면 해당 내용 부분에서 보실 수 있겠죠. 그럼 농지법에 대한 부분에 농지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농지법의 두 문제 농지의 정의를 본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전답과 수원 법적 지목 여부에 불구하고 지목이 뭐냐가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전답과 수원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에 쓰인다, 다년생 식물의 재배주로 쓰인다면 우린 이걸 농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답과 수원이 지목이어야만 농지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전답과 수원의 외의 지목이어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쓰인다면 이것도 농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건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인데 정말 조경 목적으로 심어놓은 거라면 이건 농지일 수가 없겠죠. 그냥 조경수지. 조경 목적으로 그냥 심어놓은 거잖아. 그렇죠? 조경수나 관상용 수목의 조경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배를 하는 거라면 팔아먹으려고. 그럼 농지 맞지? 하지만 정말 조경 목적 식재한 게 어떻게 농지가 돼? 말이 안 되지. 요거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지개량시설 같은 거, 농축산물 생산시설 같은 것도 다 농지가 된다는 사실, 요것도 기억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고 나와요. 요 지문은 요번에 3월달 모의고사에도 문제가 나올 건데요. 전답과 수원의 외의 지목이면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쓰이면 농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로 안 봐요. 그러니까 전답과 수원이 아닌 지목의 농지가 농지로 쓰였다면 농지 이용 기간이 3년 이상은 돼야 농지인 거예요. 그러면 3년 미만이면 이건 농지로 안 봐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농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럼 문제에서 농지를 모두 고르시오 이랬어요. 기획번 조경 관상용 수목과 묘목으로서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거 이건 농지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토지 개량 시설로서 유지 양배수 같은 거 농지 맞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 같은 것도 농지 맞아요. 그리고 전답과 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아닌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하여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건 농지에서 제외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아마 3월달 모의고사는 아마 2년 미만이라고 나올 거예요. 틀린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농지를 모두 고른 건 뭐가 된다? 니은 디귿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5번 답이 된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농업진흥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봅시다. 농업진흥지역 요번에 31회 때 문제가 나왔었죠. 농지의 기본 목차는 뭐냐면요. 농지는 누가 소유하냐, 어떻게 이용하냐, 그리고 어떻게 보전하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농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 관련된 거 나올 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을 지능코자 하는 부분일 텐데 그와 같은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은 우리 그림책의 마지막 페이지, 그렇죠? 102페이지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농지 보존과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일단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농지 보존 관련이고요. 시도가 정해요. 이거요. 농장이 정한다고 많이 나와요. 틀렸죠. 시도가 정하는데 시도가 정하지만 농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짧게 앞으로 농장이라 부를 거예요. 다 부르기 힘드니까 승인을 받아 지정하죠. 그런데 요게 31의 문제였어요.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녹관농자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 없다고 해요. 이게 지나간 31의 문제였었어요. 왜? 특별시의 녹지지역 남산을 떠올려 보세요. 남산에다가 농업진흥지역 지정되고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 한 폭이 얼마일까요? 10만 원을 할걸요? 아이고, 안 되죠. 너무 지가가 비싸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인 거죠. 그 남산은 그리고 돈가스에게 맡겨놔야죠. 그렇죠? 배추는 더 다른 동네 가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녹관농자에 대한 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정하고 특별시 동네는 녹지지역이어도 농업진흥지역은 지정할 수 없어요. 도시용지의 공급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시도가 정하는 거지 농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농장 승인을 받는 거지. 그거 오해하지 말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죠. 1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그렇죠? 농장 승인권자고. 이봐요. 이 사소한 주어를 놓쳐가지고 틀리는 거예요. 얼마 안타까워요. 그죠? 시도지사가 농장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거고 농장은 지정권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일단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곳에 정할 수 있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부분 지정할 때 아직 문제는 안 나왔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고 나면 그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에 거래도 안 되고 참 피해를 많이 봐요. 그래가지고 소유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개별 통지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주는 조문이 있으니까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주민 의견 청취 나올 때
농업진흥지역 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도 주민의견 정치하는 거거든요.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밖에 못 지니까 땅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누구한테? 농어촌 공사한테 가서 야, 니네 때문에 나 농지 안 팔리니까 니네가 농지 사가. 이런 식으로 농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도입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안 팔리니까 농업인 같은 자들은 농어촌 공사에다가 농지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 다만 오해 말 건 농어촌 공사지 토지주택공사 아니에요. 그렇죠? 농지법은 농어촌 공사가 많이 나와요. 농장하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은 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래서 2월 달 배웠던 우리가 정비법하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에서 필요한 필수 지문들, 기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요, 해당 문제를 기말고사로 봐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시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모의고사 진행하는 거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정규 수업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력이